안녕하세요. 3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요. 제가 잠깐 OOP 프로젝트의 진행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요. OOP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의 역할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 보셔서 구현하시고 그 다음에 책에 실려 있는 소스코드와 비교하시면서 반성하시고 또 나름대로 비평도 하실 수 있으셔야지만이 실력이 좀 느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면 코드 양이 많아지면서 책 중반 넘어가면서 그냥 안 할 수도 있겠다, 아예 접근도 안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가이드 역할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가이드의 역할만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OOP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OOP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코드잖아요. C 스타일의 코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구현을 해보셔서 책에 있는 소스 코드하고 비교를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코드를 하나 완성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 OOP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OOP 프로젝트 1단계가 완성이 이미 된 상태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제목이 함수를 넣으면 좋은 구조체래요. 구조체에다가 함수를 넣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법적 요소를 설명하지 않고 좀 전혀 다른 얘기만 한다고 해서 괜히 좀 지루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뱅킹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은행 시스템이죠.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 뱅킹 시스템 정도 되면 은행 관련한 프로젝트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규모도 엄청나고요. 개발자도 많이 참여됩니다. 또 상당히 신경 쓰이는 프로젝트예요. 이런 프로젝트가 동시에 한 3건 내지는 4건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아마 IT 업계의 어떤 시장 흐름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 정도로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한두 푼이 아니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커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아무튼 뱅킹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은행 관련 시스템을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관련된 기능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주 많을 거라고요. 기능 좀 많습니까? 은행 업무라는 것은 정말 은행 도메인 전문가가 따로 존재할 만큼 아주 복잡한 업무의 영역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지만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계좌 관리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모르지만 기본적인 기능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은행에 가서 돈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갖다 해봤기 때문에 계좌 관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근데 이 계좌라는 것은 사실 고객이랑도 맞물려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통장에 있는 정보들은 사실 은행의 어떠한 서버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 데이터들일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물론 상당히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도메인적인 부분을 갖다가 아주 작게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은행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간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통장을 열어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이 고객 이름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없어요. 보이면 안 되죠. 예, 하지만 비밀번호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아이디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잔액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계좌 내역도 있는데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버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함께 관리되어져야 되는 부류를 형성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 새로운 고객이 계좌를 개설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름과 비밀번호와 계좌 아이디와 계좌 잔액이
계좌를 관리되어지기 위해서, 계좌로서 관리되어지기 위해서 갱신될 겁니다. 새롭게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갈 거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뭐 곳의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다 떼고 기본적으로 통장 만드는 데 있어서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이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계좌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은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번엔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자, 기능에는요, 계좌 개설, 그 다음에 뭐 계좌 소멸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계좌에 관련된 기능은 입금과 출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능들은요, 무엇을 하기 위한 기능이냐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자, 은행에 보면은요, 다른 업무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뭐 로또에 관련된 업무도 은행 업무죠. 복권 뿐만 아니라 뭐 주택에 관련된 것들, 주택은행 같은 경우엔 주택 업무도 또 그 고유 업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환 업무들,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업무들이 있는데요, 이 입금과 출금이라는 기능은 얘네들을 위한 기능이 아니고요, 계좌 관리를 위한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이렇게 계좌 관리를 하기 위한 기능들을 다 묶어보면은요, 그러한 것들도, 함수들도요, 이렇게 부류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하시면은요, 계좌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류를 형성을 하고,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을 함수로서 부류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좌 관리를 하기 위한 함수들은 거의 대부분 계좌 관리를 위한 데이터들을 컨트롤하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대개 보면은요, 출금과 입금을 위한 기능들은 다른 쪽에 있는 데이터들 안 건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함수가 전역적으로 선언이 되는데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코드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얘네들이요, 그 계좌 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부류고, 얘는 기능, 즉 함수의 부류죠. 이 함수들은요, 이 데이터들만 컨트롤해야지, 다른 데이터들까지 만약에 컨트롤한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복잡한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정말 그 함수들이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관리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갖다가 컨트롤해야 되는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제 결론은 그겁니다. 어떤 그 기능을 크게 나눠 보면은요, 그 기능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한, 즉 계좌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들과 함수가 동시에 부류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 하나로 부류를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코드를, 비록 우리가 C로 코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요, C 언어를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의 기능은, 하나의 함수는 한 가지 기능만을 가져야 돼요. 출금이라는 함수는요, 출금에 대한 작업만 해야 됩니다. 그럼 출금에 대한 함수들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참조할 거라고요. 따라서 다른 데이터 참조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기능만을 지니는 출금 함수가 되는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어차피 따라갈 때 이 데이터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함수들도 같이 따라가게끔 해주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동시에 부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주면 훨씬 더 프로그램이 구조화될 수 있을 거다. 훨씬 더 그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구성이 될 거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조체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조체에다가 함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넣는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자, 첫 번째요, o2.cpp라는 예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o3.cpp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자, 가져다 놓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분석 가능한 코드입니다. 여기 보면 어카운트라는 계좌, 구조체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금을 하기 위한 디포짓이라는 함수 있죠. 입금을 할 대상을 인자로 전달을 하고 입금할 금액을 인자로 전달을 해서 그만큼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해 가는 코드예요, 그죠? 자, 물론 우리는
만약에 이게 C로 구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다가 액세스 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로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참조로 받고 있습니다. 성능 향상이 아니라 안전성을 위해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withdraw라는 함수도 있죠. 출금을 하기 위한 계좌를 인자로 받고 출금할 금액을 인자로 받아서 출금을 해주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조체 내에다가 함수를 넣어서 얘네들을 하나로 묶고 가자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게 묶으면 되냐면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 안에다가 넣어버리자라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럼 넣어져 있는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것은 op2.cpp라는 예제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코드예요. 자, 그리고요, 이것은 op3.cpp 예제의 일부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디포짓과 withdraw라는 함수가 account라는 구조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멤버로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왜 변화가 있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구조체 정의하면은 구조체 변수를 갖다 우리가 구조체 멤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 함수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보통 멤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account라는 구조체의 멤버 함수예요. 멤버 함수 내에서 선언하고 있는, 접근하고자 하는 변수는요, 같은 영역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밸런스 값을 갖다가 증가시켜주고 있죠. 이 밸런스는 바로 account라는 구조체의 멤버 밸런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자, 전역 함수로 선언이 되었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컨트롤하고자 원하는 변수를 인자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접근하고자 원하는 영역이 명시적으로 정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좀 이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withdraw라는 함수도 account라는 구조체의 멤버로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밸런스 값을 갖다가 마이너스 해주고 있죠. 이 밸런스도 역시 account라는 구조체 변수의 멤버 밸런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들어간 것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에 이 밸런스가 이 밸런스를 의미하는 것도 그런 대로 이해를 할 만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니 구조체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일 겁니다. 그렇죠? C에서 우리가 구조체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함수 넣을 수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구조체 내에다가 함수 넣으면 컴파일 타임에 에러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C++에서는요, 구조체에다가도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op3.cpp라는 예제를요, 가져다 놓고 일단 실행이 되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니까 제대로 실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소스 코드를 우리가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처음 접근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account라는 구조체 정의함에 있어서 디포짓과 withdraw라는 함수도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를 갖다 우리가 그냥 멤버라고 얘기를 했는데, 멤버로서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변수들을 갖다가 구조체의 멤버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얘네들은 멤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체 안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함수에서 접근하는 변수는 구조체 안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다라는 거죠. 밸런스, 그냥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밸런스는 이 밸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밸런스도 이 밸런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이거는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거지만 언젠간 또 책에서도 언급을 한 번은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밸런스라는 변수 선언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 밸런스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무조건 지역 변수는 외부에 존재하는 변수를 가립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요, 이 지역 변수가 이 멤버 변수를 가리게 돼요. 따라서 이 밸런스는 이 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건 아주 자질구레한 문법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선언하는 일 없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윤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체 변수 하나 선언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초기화하는 방법도 구조체 초기화하는 방법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되는 그 구조체 변수는 어떠한 형태를 지니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 소스 코드를 다시 제가 가져다 놨습니다. 그 강의 자료에다가. 자, 여기 보면 윤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체 변수 선언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갖다가 선언을 하실 경우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죠? 초기화가 되어지는 윤이라는 구조체 변수는 이러한 형태를 지녀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구조체 변수 선언하니까 구조체 멤버 다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뭐 ACC ID 초기화 될 거고요. 뭐 secret ID 초기화 될 거고 뭐 다 이렇게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구조체 안에는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도 있기 때문에 함수도 들어가요. 멤버로. 자, 함수도 들어갔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구조체 변수 선언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변수 선언하면 구조체가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다 멤버로 가지고 변수로서 선언되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림 이해하시죠? 구조체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 안에 함수도 있으니까 함수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구조체 변수 안에 실제로 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당분간 상속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체 변수 안에 함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따라오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초기화가 됐고 함수도 존재를 하죠. 자, 그럼 우리가 ACC ID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 구조체 변수 이름이 윤이니까 윤.acc ID 이렇게 이게 바로 접근 연산자잖아요. 그죠? 멤버 접근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했잖아요. 함수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윤이라는 변수의 디포짓 함수를 호출하면서 윤이라는 변수 안에 존재하는 그죠? 접근 연산자 디포짓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100을 인자로 전달을 하네요. 그죠? 그럼 윤이라는 구조체 변수 안에 존재하는 디포짓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100을 인자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100이라는 값이 인자로 전달이 되고 디포짓이란 함수 내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밸런스 값을 그 인자로 전달된 정수만큼 증가시켜주죠. 따라서 그 순간 밸런스라는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값이 1000에서 1100이 될 겁니다. 자, 요 흐름 이해되십니까? 그냥 제가 그려드린 것처럼 그릴 줄 아시면 이해되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윤이라는 구조체 변수 선언하고 그 구조체 안에는 디포짓이라는 함수도 있고 withdraw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윤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디포짓 함수로 호출하면서 인자값으로 100을 전달하니까 디포짓 함수가 호출되면서 밸런스 값은 100만큼 증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잔액을 출력하고 있어요. 정말 증가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withdraw 함수 호출하면서 200을 인자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밸런스 값이 얼마만큼 감소가 되냐면 200만큼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출력 결과를 보자고요.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1000이었는데 100 증가해서 1100이 됐고요. 200이 감소가 되어서 잔액이 900이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흐름, 구조체 안에 함수가 들어갈 수 있구나. C++에선. 그리고 그 함수가 호출될 때 접근하는 변수는 멤버 변수구나. 자, 이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그 3장의 가장 큰 고비는 일단 넘기신 겁니다. 물론 여전히 궁금한 사항은 있어요. 도대체 구조체 안에 함수를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C에서는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것에 대한 답은 제가 다음 시간으로 강의를 넘기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구조체 변수 안에 구조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함수를 안에다가 넣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구조체 변수 안에 구조체 안에요, 멤버 함수가 들어가면 이 함수 안에서 접근하는 변수는 무조건 멤버 변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디포짓이라는 함수는요, 아마 그 어카운트라는 구조체 변수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들만 조작을 할 겁니다. 즉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조작 안 할 거라고요. 그죠? 위드로라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들만 조작을 할 것이지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조작을 안 할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얘네들을 한 부류로서 완전히 구성을 해서 출금과 입금은 얘네들을 조작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안 하게끔 하나로 묶어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모로 묶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요, C로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을 해보셨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기능을 지니도록 해야 되고, 그 함수가 접근하는 데이터들도 어떠한 범주를 두어서 제한을 두어야지만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아마 맞아, 정말 그렇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진행하다 보면, OOP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한 느낌은요,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 강의에는 좀 말이 많았죠. 아마 당분간은 3장, 4장 뭐 강의하면서 좀 말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객체지향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말이 많아질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좀 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말이 많더라도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